자, 이번에는 우리 태조 왕건의 그 여러 가지 정책들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후삼국의 그 통일이라는 것에 한번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우선은 자,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자체적인 어떠한 그 주체적 역량으로 다시 통일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만약에 그 왕건이 그 후족들을 포용하는 어떠한 정책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 이 발해 유민들까지 포용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그 여러 포용 정책 연장선에서 발해 유민들까지 포용했고, 자, 이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왕건의 통일은 신라, 백제, 하다못해 저기 옛 고구려의 후계 국가였던 발해까지 이제 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 왜 나라 이름을 고려를 했냐면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발해 유민들까지 이제 포용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한 그 고구려의 후계 국가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고, 자,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 백제, 그리고 신라, 고려, 그리고 발해까지 모두 포함해서 뭔가 새로운 문화 발달의 토대가 됐는데,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자, 골품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라의 골품제. 이 골품제로 기반했던 신라가 무너지고 이제 뭐 새로운 그 어쨌든 그 귀족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질서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야 될 이 과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광종 때 실시한 과거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 과거제가 잘 정착이 되면서 이 골품제로 이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 발달의 토대가 됐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태조의 정책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일단 요거는 이제 그 태조가 이제 어떻게 그 나라를 운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요거는 관제입니다, 관제. 자, 어쨌든 그 태조의 정책은 그 태봉, 그러니까 궁예가 세웠던 나라의 관제를 기반으로 통일신라 중국의 제도 등을 받아서 관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광평성이라든지 내봉성이라든지 이러한 태봉의 그 여러 가지 그 관부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신라와 그 중국의 제도 등을 참고해서 정리했다는 뜻이 되겠고, 자, 어쨌든 전쟁의 그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 민심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건은 즉위하면서 조세를 3년 동안 감면을 해줬었고, 자, 그래서 취민유도 조세를 10분의 1로 감면을 하면서 지나친 수치를 금지했다. 사실 이 수치는 뭐가 있냐면은, 물론 그 세금을 곡식으로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도 뭐가 있냐면은 그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역을 해서 군사력을 징발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의 토산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걷어들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수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지나친 수치를 금지를 했는데,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왕건은 그 개성, 그 송악 이 지역에서 성장한 그 상인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러한 그 상인의 어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재정을 운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흑창, 이것은 이제 빈민을 구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쟁으로 이제 그 먹을 것 없이 그 뭔가 떠돌아다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쌀을 나눠주거나 곡식을 나눠주는 이러한 그 제도가 됐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호족 통합 정책. 말씀드렸지만 그 왕건은, 자, 이 호족이란 집단이 있습니다. 이 호족이란 집단은 신라가 그 중앙 통제, 이 지방 통제력이 무너지면서 그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적 기반을 쌓아가면서 성장한 세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족을 제압하는 어떤 그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길이 있냐면은 이들을 우리 편,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포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왕건은 이들을 다 제압하는 것은 뭔가 일단 제압할 수도 없고, 제압하는데 너무 그 많은 그 뭔가 희생이 따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을 포용하는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전개합니다. 자, 그래서
정략결혼. 그래서 유력한 그 지역의 호족의 딸들과 혼인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해서 그 왕건과 혼인을 하게 된 그 여성들이 29명입니다. 29명. 문제는 이 29명의 이 부인들을 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치우침 없이 애정을 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유력 호족의 딸이라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지역 호족이, 내 딸을 감히, 지금 찬밥 신세를 이제 찬밥으로 취급하냐,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이 호족하고 또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 29명, 이 부인들을, 대우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혼인 정책을 하게 된 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혼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어쨌든 고려가 우리는 하나의 국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자를 쓰고 싶었는데, 자, 일단은, 자, 하나의 어떤 국가, 이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줘야 될까? 이것이 굉장히 아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왕건이, 우선은, 자, 호족의 딸과 일단은 결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족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자, 왕건이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되고, 자, 어떻게 보면 이 딸이라는 이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자, 왕건에게는 부인과 동시에 호족을 뭔가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렇게 비유하면 좀 모호하지만 좀 인질,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 이 왕건과 호족의 딸 사이에서, 자,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호족의 입장에선 약간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잘하면은 내 아들도 왕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그 왕건에게 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고, 자, 그리고 또 이 후손들 느낌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조상인, 내 아버지는 왕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족으로 이제 묶이면서 하나의 그 고려의 그 백성이라는 이 느낌, 고려의 백성이라는 이 테두리를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국의 그 유력 호족 가문들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나중에는 누구랑도 결혼하면은 견훤의 사위 중에 누가 있냐면은, 자, 박영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영규. 심지어 이 왕건 이 박영규의 딸과도 결혼해서 옛 백제 지역의 사람들의 민심을 뭔가 안정시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던 혼인 정책은 단순히 통일 전쟁을 하면서 이제 통일 전쟁으로만 이제 뭔가 국한된 게 아니고, 통일 이후에도 뭔가 호족들을 뭔가 포용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성이라는 요 정책은 뭐냐면, 이제 왕시성을 하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냐면은, 이거는 관제. 자, 저 예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자, 명주. 그러니까 궁예 시절의 명주. 여기를 다스리던 인물 중에 김순씨가 있습니다. 궁예에게 충성을 하던 그런 인물이지만, 왕건이 927년 공산전투에서 견훤에게 크게 패하자, 몸소 왕건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동안 뭔가 왕건과 적대적으로 뭔가 대치하던 이런 것을 풀고 몸소 왕건을 위로하기 위해서 개성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어쨌든 이것을 크게 높게 봤는지, 이 김순식에게도 왕시성을 하사해서 그 뒤로 왕순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조금 더 여담을 붙이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고, 이 조선에서는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옛 고려의 왕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몰살시키는 어떤 이런 행위로서 어떻게 보면 끔찍한 시종 말살 이런 것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왕순식의 후손들은 우리는 원래 김씨였다라고 해가지고 이 왕시성을 쓰다가 원래 성인
김씨로 다시 복구한 어떤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조선시대 이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왕시성을 하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처럼 가깝게 이렇게 지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됐고, 그리고 어쨌든 공신과 호족들을 어쨌든 꾸준히 관리로 등용을 하면서 국정에 참여를 시켰고, 어쨌든 향리들의 자치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가면은 향리들의 자치권을 인정한 것은 성종 때 혹은 현종 때 가서 지방제도를 뭔가 이제 개편하고 정비한 데도 영향을 주게 되죠. 자, 그리고 한편은 또 이제 호족을 통합하는 요 정책도 있지만 또 이제 때로는 견제 정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사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 사심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심관은 누가 있냐면은 자, 경순왕이 있는데 이 경순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왕이 아니라 본명인 김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김부라는 요 사람은 태조왕건의 땅인 낭랑공주랑 결혼하게 됩니다. 낭랑공주.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조왕건이 자신의 딸과 이 경순왕을 결혼시키면서 이렇게 대우를 했었고, 그리고 이 경순왕을 어디에 사심관으로 임명하면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합니다. 경주의 사심관. 이 경주하면 어떻게든 신라의 옛 수도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지배권을 인정하되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묻게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신라의 상수리 제도라고 되는데, 이거는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개경으로 인질로 잡아두는 제도이긴 한데, 이 인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러를 배경한 영화에서 뭔가 막 인질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왕의 측근으로서 뭔가 교육을 받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지라고 하는 어차피 다 향리나 이제 호족들의 자제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호족의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면은 다시 이 아들이 이거를 이어받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왕으로부터 어쨌든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되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자, 어쨌든 왕과 이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재들이 이 나중에 돌아온 호족의 자제들을 통해서 뭔가 중앙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족의 자제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면접의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인질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지역의 호족이 배신을 하면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개경과 호족이 다스린 지역이 좀 더 하나로 끈끈해진 어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수리 제도 할 때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자, 그리고 일단 요것도 이제 정계나 계백 요소 등을 편찬했다는데 신하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들을 제시했는데 현저하지 않다.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북진 정책. 자, 일단은 고구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자, 옛 평양성,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을 서경, 그래서 이 평양을 서경으로 고쳐서 부르고 서경이라 고쳐 부르면서 매우 중요시했고, 자, 그리고 영토를 이제 신라의 통일신라의 영토는 대동강 이남까지가 이제 영토였는데, 자, 이 영토를 좀 더 이제 북진해서 청천강 이남까지 영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태조왕건 말기에 뭐가 있었냐면 만부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란 같은 경우에는 자, 926년에 발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했던 태조왕건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발해 유민들을 의식해서라도 거란에 대해서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 만부교 사건이라는 것은 거란에서 이제 어쨌든 고려와 잘 지내보자고 어쨌든 사신들이 왔는데 어쨌든 낙타 40마리 정도가 같이 왔었지만 이
왕건은 그 낙타들 모두 이 만부교에 그 묶어서 다 굶겨 죽였다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해서 그 거란과 적대시하는 어떤 이런 것을 취했는데, 어쨌든 그 왕건과 대략 이 왕건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나서 한 942년, 한 3년. 어쨌든 기억에는 어쨌든 왕건 말기에 이 거란에서 이제 사진을 보냈었는데, 어쨌든 이 만부교 사건이 있고 나서 거란이 언제 침공하면 993년에 1차 침공을 합니다. 이렇게 50년이 걸렸던 이유는 그 차후에 그 고려와 거란 간의 그 전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자, 그리고 훈요 10조. 사실 요거는 그 조작됐던 어떤 의혹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후대 왕들에 대해서 뭔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었고,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거란을 멀리하라, 발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거란을 적대시한 거고, 서경을 중시하라, 이거는 그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했던 것이고, 자, 그리고 연등의 팔관에, 이것들은 이제 불교 행사입니다. 불교 행사고, 이거는 불교를 숭상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 고려가 뭔가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이 연등의 팔관에는 비단 고려만의 행사가 아니라 송나라에서도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축제로 이제 고려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을 때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연등의 팔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몽골에 의해서 금지가 되고, 이후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은 유교 이것을 이제 뭔가 국가의 기본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등의 팔관은 그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는 어떤 역사를 갖게 됩니다.